인턴 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 전환이 됐던 때였어요.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고 저는 그날 필름이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위해 나서준 게 바로 제 동생 박지우였습니다. 저는 이런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울고 웃으면서 무사히 병원은 퇴원할 수 있었었는데요. 동생이 저한테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나 싶었었는데 사실 여러분, 제 동생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결혼식이 중단될 뻔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까지?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hi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저는 미라클의 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새치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뿐인 저의 브라더, 제 동생과의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휠체어를 타고 있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하고자 하는 저의 이 동생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좀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육상부이기도 했었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나요? 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전교 체육부장이어서요. 우리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체조 맞아요. 대표 시범 보여주는 애. 맞아요.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인싸셨구나 인싸. 또 제가 여행 다니는 거 워낙 좋아해서 제가 여행 다닌 국가만 해도 20개국이 넘습니다. 제가 좀 잘 나온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어디예요? 저긴 런던이었고 여긴 이태리. 이태리. 와, 많이 다니셨네. 진짜 여권에 잉크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어딘가로 떠나고 싶으면 훌쩍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제가 그런 말들 우리 흔히 하잖아요. 눈 떠보니 어쩌다 어른이 됐다. 저의 경우는 그 반대였어요. 눈 떠보니 어쩌다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9년 전에 28살 때 한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 전환이 됐던 때였어요.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고 저는 그날 필름이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 먹는 것은 당연하고 대소변도 혼자 가리지 못했어요. 씻는 거, 입는 거, 혼자 몸을 일으키는 거, 그 어떤 것도 혼자 하지 못하는 28살짜리 아이가 돼버린 것이었죠.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간호를 받아야만 했어요. 이때 저희 가족과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보살펴 줬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힘들다고 좀 쉬시라고 제 친구들이요, 2인 1조로 한 달 동안이나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아 너무 좋은 친구들이네. 너무나 감사했죠. 그러다가 이제 병원 생활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이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너무나 싫었어요. 이 다 큰 성인이 모르는 사람한테 온갖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싫었죠.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위해 나서준 게
바로 제 동생 박지우였습니다. 엄마, 우리 형은 다른 사람한테 못 맡기겠어. 형 병간호를 제발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동생이 어떤 동생이냐면요, 저랑 3살 차이가 나는데요, 어렸을 때 너무나 귀여웠어요. 제가 항상 챙겨줘야 할 것만 같았던 정말 그런 동생이었죠. 어렸을 때 진짜 밤마다 꼭 끌어안고 자고 맨날 제가 볼에다 뽀뽀하고. 어유. 그런데 동생이 6학년이 되면서 키가 176cm가 되면서는 제가 징그러워서 그때부터는 뽀뽀는 안 했습니다. 와, 근데 형제가 친했네. 제가 막 동생을 형제가 사실 그렇게 살갑기 어려운데. 형제는 사실 각오로 보죠, 서로. 그렇게 금쪽같이 키워놨더니 좀 크니까 이 자식이 진짜 금쪽이가 되었더라고요. 지방 청소는 죽어라 안 해. 쓰레기도 안 버려.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해. 제가요 진짜로 방 청소는 다 해주고 빨래도 개주고, 보통 형이 동생한테 야 라면 좀 끓여와봐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동생한테 라면을 끓여다 바쳤어요. 이렇게 마냥 제가 보살펴줘야 했던 동생이요, 제 사고 이후로 저희 형이자 저희 보호자가 된 것이었죠. 제 동생이요, 학교를 한 학기를 휴학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제가요 제 동생을 보면서 이 자식이 진짜 프로 간병인인데, 동생이 저를 위해서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적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요, 제가 입에 이렇게 기도 삭관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정말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이렇게 또렷한데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동생이 저랑 소통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여러분, 스케치북에다가요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써서, 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써서 제가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팔로 자음과 모음에 이렇게 손을 대면 동생이 그 문장을 완성시켜서 저랑 소통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칫솔질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신 하게 내버려 두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칫솔질을 남이 하면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치. 구석구석 시원하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팔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제 일을 대신 닦아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형, 손 대봐.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대고 칫솔 여기다 올려놓고 동생이 테이핑을 해줬어요. 이렇게 직접 이를 닦으면서 정말 좀 시원하게 칫솔질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요, 또 환자인 저보다 늘 먼저 경험하려고 했어요. 혈전 방지용 압박 스타킹을 본인이 먼저 한번 신어보고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소변줄까지도 본인이 진짜 먼저 넣어보려고도 했었어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 여러분, 귀하다, 귀. 소변줄까지도. 또 전기 자극 치료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몸에다가요 패드를 부착해서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런 요법이 있는 건데요. 물리치료사 한 분이 보통 일반 분들이 하시면 조금만 전류가 흘러도 참을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노상관, 그냥 본인이 직접 붙여놓고 진짜 전류가 최대로 흐를 정도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형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제 동생은 제 옆을 지키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치료 일지도 써가면서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제 동생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든든한 동생이 제 옆을 지켜준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 점점 더 호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동생도 슬슬 간병 짬이 생겨버린 거예요. 동생이 이제 형이 좀 살 것 같으니까 나도 좀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처음에는 제가 누워서 이렇게 작은 소리에도 동생이 벌떡벌떡 일어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이 말라서 야 지우야 불러도 나중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팔을 안 움직여도 동생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깨우려면 제가 이렇게 베개를요 안아서 동생한테 이렇게 던지곤 했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베개를 맞든 말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 회진을 항상 돌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환자를 깨워요. 근데 저희 병실에서는 제 동생한테 와서 박지훈님 제발 일어나세요. 제발. 제발. 저는 이런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울고 웃으면서 무사히 병원은 퇴원할 수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동생이 저한테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야. 그러면서 저한테 결혼식 사회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동생 결혼식 사회를 형이 보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죠. 드디어 결혼식 D-Day.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 옆에서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주었던 동생이잖아요. 그런 동생의 결혼식을 정말 잘 치러내고 싶었어요. 준비한 멘트를 착착 읽어내면서 사회는 잘 봤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나 싶었었는데 사실 여러분 제 동생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이 사실은요 저와 동생만 알아요. 그런데 동생의 이 비밀 때문에 결혼식이 중단될 뻔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까지?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과연 이 동생의 비밀은 무엇이고 이 비밀로 인해 결혼식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돼! No, no, no. 하지 마, 하지 마. 구독자라고 또 어필까지. 제 동생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시작! 다음 라운드에 진출자는 바로 축하합니다! 74표의 주인공! 다소 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궁금해하셨군요. 축하합니다! 미라클 대치야! 이제 미라클 세처의 후반전 이야기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It's time! 제가 이제 축사를 읽으면서 벌어졌는데요. 그 동생의 비밀이 뭐냐면요. 동생이 제 간병을 할 때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서 이제 새벽에 잠에서 이렇게 깼는데 어디서 약간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들었던 사이에 동생이 이제 술을 잠깐 마시고 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제 동생이 제 발을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형이 일어날 것만 같다고, 사실 지금도 형이 다친 게 너무 믿기지가 않는다고 동생이 제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사고 후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앞에서 보인 동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로 서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아서 동생과 저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거든요. 한참 뒤에 이제 좀 괜찮아지고 나서 제가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털어놨어요. 사실 그때 그 당시에 동생은요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요. 형에게 큰 사고가 닥쳐서 나도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그리고 너무나 힘든데, 지우야 너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너가 정신을 차려야 부모님과 형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울 수도 없고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무너질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음을 숨기고 그날 저한테
딱 한 번 눈물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사를 읽다가 갑자기 동생을 봤는데 그때 그 동생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결혼식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고 신나 있는데 저 혼자 갑자기 우니까 결혼식이 진짜 중단될 뻔했었죠. 제가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썰을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동생한테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지우야, 너한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 왜냐면 가족 모두가요 협력해서 저 하나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요 충분히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생의 따뜻한 마음은요 전신마비였던 저를 일으켰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 동생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우야, 사랑한다. 그리고 형 꼭 일어날게. 네,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